지난주에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주가 지수가 급반등했는데요. 그런데 휴일 동안 열린 첫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또다시 양국이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낙관론에 기대를 거는 마음도 커지는데, 오늘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은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이슈들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소장님 여러 경제 유튜브에서 많이 뵈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미국과 이란 전쟁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밤 사이에 어떤 다른 소식이 전해진 게 있나요? 예,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폭스뉴스하고 이제 그 대담을 좀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이전만 하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이제 통행세를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걸 선언한 이후에 협상이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은 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이제 그 솟아 있는 부분들이 오만하고 같이 미국이 통행세를 걷겠다, 또 그래서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협상이 결론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에게 통행세를 내고 통과를 하면 그것도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에게 완전히 봉쇄하도록 내가 명령을 했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이 끝까지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전술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군이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데미지라고 그럴까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떠안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놓고 본다라면 파키스탄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중재안은 이제 중재 협의는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의로 끝난 거고.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고요? 파키스탄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주도로 인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살렸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희망의 조금 불씨라고 그럴까요? 불빛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압박 전술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런 쟁점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뭐 이란 측에서는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들은 결국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주권의 문제다라는 거고, 미국은 앞서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뉴스에서도 얘기했듯이 반출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거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쟁점이 무엇인지도 약간 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파키스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핵 를 완전히 없애다라는 건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이란을 쳐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하메네이를 이제 압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핵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전쟁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협상 과정에서 또 핵 얘기가 나왔어요. 글쎄요, 뭐가 쟁점일까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온 것을 정리를 하자면 청취자분들까지 혼동되시면 안 되니까, 일단은 두 나라에서 핵 문제를 가지고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완전히 없애라, 이게 미국 측 입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완전히 미국 통제하에 열어라, 이것으로 지금 현재 쟁점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차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란을 계속 설득해서 협상을 이어갈지, 미국이 다시 전쟁에 나설지가 최대 변수인데, 2주간의 휴전 기간으로 정해놓은 게 2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완전히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제 돌아섰고, 처음에 뉴스가 일보로, 그러니까
속보로 전해진 것을 놓고 보면 이란 측에서는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벤슨 부통령이 바로 미국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이란도 철수를 한 상태죠.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세 나라죠. 세 나라 다 전쟁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측이 가장 큰 부담이죠. 일단 전쟁과 관련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현재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실질적으로 탄약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다양한 탄약들 특히 이제 뭐 토마호크라든지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업 얘기를 잠깐 하면 배를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조선업 기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대공 방어망인 패트리어트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거를 1년에 한 5, 60기밖에 못 만든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다 써버린 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전쟁을 끌고 간다라는 것이 일단 어렵고 두 번째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 경제가 GDP가 마이너스 20%로 수직 급락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뭐 미국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행세를 걷겠다라고 하면 이게 GDP 한 20% 정도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죠. 모지타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또 다른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뭐 전쟁을 끝내면 네. 자기 재판이 이제 그 시사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선거를 또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 어찌 됐든 저는 필요에 의해서라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면목만 좀 세워주면 우리가 이렇게 협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타결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체면이라고 그럴까요? 명분 이런 것들만 좀 세워주게 된다라면 의외로 급진전되면서 21일 이전에 휴전이 종전으로 가던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휴전으로 길게 간다.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도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종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휴전으로 거의 종전과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이란도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이 3국이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많을 텐데 모쪼록 될수록 서로에게 데미지가 더 커지는 네.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선거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전에 근데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면 기름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소비량보다 여름에 실질적으로 가솔린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심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지난주 네. 협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좀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하는 중에 많이 회복됐었죠. 네. 근데 이 협상 불발에 따른 시장의 실망감이 오늘 개장 상황에 어떻게 반영될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이 됐고 예.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중에 5% 이상 지수가 이제 급변동할 때마다 사이드카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지속될 것 같으면 5%가 급락을 해버리고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면 5%가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변동성이 왜 생기냐면 지금 이 청취자 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고 싶을까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들겠죠. 근데 좀 불안감을 내가 좀 세게 느꼈다. 전쟁이 우리가 조금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아니야 이거는 쉽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아야 되는 마음은 더 들겠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매수 매도보다 팔아야 되는 물량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겁니다.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신용이 만기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팔자는 있는데 사자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겁니다. 팔자는 있는 상태에서 사자가 없다 보니까 팔자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이제 그것도 설명 좀 드리면 별로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야,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럼 네. 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이드카인데 오늘은 아마 매도 사이드카도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빕스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부터 올라가면서 수목까지 공포지수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가 금요일에 공포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말에 협상이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공포지수가 아직 이제 공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게 이제 오늘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지수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사이드카까지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니까 약간의 변동성,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하락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네. 때문에 사이드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돌부리에 걸리면 잠깐 이렇게 주춤하죠. 휘청이고 넘어지죠. 네. 휘청이면 잠깐 이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사이드카가 걸린다라는 것은 시장이 급변동하니까 과열됐을 너무 때. 과열됐으니까 야 이거 흥분이다. 잠깐 멈춰. 워 진정해. 우리도 옆에서 친구들이 흥분하면 그러잖아요. 예. 야 잠깐 좀 멈춰봐라는 거기 때문에 잠깐 시장을 멈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지난 7일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이번 주에 어떻게 다시 팔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꼭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던 이유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톰이라는 뭐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데 한국을 한 10% 담았어요. 중국도 한 10% 담고 한국도 10% 담고 이제 글로벌 운용을 하니까 그중에 삼성전자를 5% 담은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가 7, 8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5%가 7%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5%만 유지하고 싶은데 7%가 되니까 2%를 판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외국인들이 판 그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는 것. 그렇죠. 비중을 예. 유지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그 기대감보다 잘 나왔죠. 그렇죠. 40조에서 최대 50조까지 바라봤는데 57조의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야 이거 이제는 비중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줄여놓은 것들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땐 추세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18, 9만 원에 사서 21만 원에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외국계에서 그는 최대 30만 원 이상 목표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일단 좀 멈출 수는 있겠죠. 뭐 사는 것을 멈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팔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 잠시 겨우 진정이 됐었는데 네. 이번 주에 다시 또 $100를 넘어갈까 봐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유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유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유가에는 약간의 투기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이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워낙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중동유라든지 WTI라든지 이렇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적 세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전쟁 상황을 가장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4월 1일 날 만우절날 네.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올랐고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10시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끝내는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서 4월 1일 날 주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 102달러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 다니면서 그랬어요. 유가가 왜 안 내려올까?
전쟁이 끝나면 원래 $70부터 시작한 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90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의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유가가 $110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 5월 1일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쟁 이제 끝낸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전쟁 네. 이제 끝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유가가 하루에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방송을 통해 생각하는 거하고 백악관 주변하고 그다음에 전쟁과 관련된 이 메커니즘을 유가가 저는 반영한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가가 $100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전쟁 협상은 조금 어려워지는. 지난해지는 네.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협상이 끝났다라기 전에 유가가 먼저 움직일 거고 유가가 움직이면 야 이거 떨어지면 전쟁 끝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청취자분들은 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4월 1일이라든지 지지난주 수요일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결국 딱 드러난 게 바로 유가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전쟁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예. 그럼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100 이상에서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가 얘기했으니 환율도 한번 짚어보죠. 네. 환율도 다시 1,500원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조금 우리가 1,500원대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00원이 넘어가도 우리가 일부 조금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정부에서 이것을 통제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1,480원에서 1,500원 넘어갈 때 정부가 조금 구두 개입이라든지 예. 굉장히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막았었죠. 예, 네. 막았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막으면서 돈 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1,500원 돌파한다는 얘기는 지금 1,500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환율이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정부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찌됐던 그 전쟁 상황과 연계돼 있고 달러와 연계돼 있는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좀 달러 대비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동 전쟁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유의 80%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뛴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러다가 1,500원대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1,600원을 넘었으면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정부가 좀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마지노선을 1,600원 정도로 경제학자들은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 대비 환율이 움직이는 거니까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율을 우리가 IMF 때 경험했던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의 오버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일단 가능성이고요. 1,600원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뭐 당장 기름 넣는데 2,000원 이상으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 정도로 그러면 비용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업들이 잘 나와도 예. 고유가 또 고환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외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이 마냥 또 좋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요? 원래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들, 환율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요소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도래하거든요. 실적 시즌에 도래하는 거고 물론 이제 요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당 순이익 원래 이제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에 이제 되거든요. 영업이익은 주당 순이익은 안 되지만 예.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EPS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고평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주가가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았던 거를 보면 네. 종전만 하면 시장이 네. 진짜 바로 회복될 것 같은 학습 효과를 경험한 것 같기도 네.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낙관론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낙관론이라는 것은 역시 기업의 이제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삼성전자 조금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57조 2천억의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대략 30조대 초반 영업이익을 나올 것으로 봤는데 훨씬 많이 30조대 나왔잖아요. 중반 이후로 네.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원래 이제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 주식을 살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100조가 넘어선 상태고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주식을 살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사놓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주식을 사라. 그다음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죠. 근데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삼성전자는 20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었고 예. 하이닉스도 10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고 나름대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야 지금 뭘 사면 당장 10%나 뭘 사면 상한가가 이런 어떤 그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내가 주식을 모아가서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만큼 내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예. 그게 또 모범적인 투자 방식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운동 때 학습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보면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예. 얘기들이 많아졌잖아요. 한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다가 동학개미 때도 많았었고, 근데 그때 동학개미 운동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묻지마식 투자였었죠. 어떤 주식, 야 이거 사봐 주여 사면 막 무턱대고 샀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변동성이 생겨도 손실이 발생하고 야 이거는 주식이라는 게 어렵구나 하고 느꼈고 못 버티고 못 그리고. 버티고 팔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사고 또 그리고 물어봐요. 어떤 것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뭘 사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뭘 사야 됩니까? 했다가 지금은 어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겠다라는 것이 투자의 환경이 이제는 점점 정석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기업보다는 이렇게 섹터를 보는 그렇죠. 투자자분들도 많아지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 나온 김에 ETF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네네. ETF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섹터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섹터의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는 유례 없는 초호황인데 네. 뭐 현대차 투자자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다른 업종들은 지금 수익성을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고점 찍고 지금 회복을 못하는 상황인데 네. 업종별의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원래 이제 보통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제 가격을 조절하는 시장이죠. 근데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첫 번째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는데 보통 비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에 이것을 우리가 전가를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고 글로벌 저성장, 우리나라도 이제 2% 성장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비용을 그냥 떠안는 거예요. 네. 비용을 떠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힙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웃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웃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이런 원전 이런 쪽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이제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이번 주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 또 연준의 베이지북 같은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중동 사태 이후에 고물가 상황이 처음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이 어떤 성적표를 좀 받아들이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지표이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 끝났다라고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전쟁 끝났는데 뭐 전쟁 상황 반영하면 뭐해? 이제는 새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또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보다 또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또 의미를 두기도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에 의미를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가 지금 상당히 애매해져 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올 리 만무하고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참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네.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베이지색이라는 것이 무채색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색깔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이걸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채색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지북이 잘 나올 리 만무하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전쟁이 쉽게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한 차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좀 베이지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결정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베이지북이 이제 무채색인 이유가 있었군요. 예, 또 예. 다른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린북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다음에 나오면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이번 주부터 이제 주 후반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빅테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전쟁 전의 실적들이죠. 네. 전쟁 전의 실적들까지 포함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과연 빅테크 기업들 금융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스타트되느냐. JP 모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주들 우리나라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투자 수익, 미국은 이제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이 얼마큼 잘 나왔느냐, 주식시장을 이제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들이 나오는데 AI 모멘텀이 얼마큼 살아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AI 거품론도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그걸 뛰어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야기, 스토리에서 실적으로 증명되는 단계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금융도 좋을 것이야를 이제 성적표를 받아온 거죠. 성적표가 실적으로 증명되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그래도 전쟁 속에서 주식시장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금융사들은 대부분 다 네. JP 모건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골드만삭스라든지 골드만삭스 네. 다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애플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이제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휴전에 들어가면서 주식 사들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전쟁이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더 더 험악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저는 끝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조금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좀 싸게 살려고 하는 지금 상황 생각을 지금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히려 주식 시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야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가 잡혔을 때 저는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거를 제가 버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 기대감을 조금 낮추면서 차분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것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 매도만이 답이 아니라 관망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차용주 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투자자분들께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하는 내내 차용주 소장님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전에 오늘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도서관이었습니다. 4월에 참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